네, 이제 제가 했던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가 됐습니다. 현대생물학과 유전체학. 그러니까 현대생물학은 사실 제가 가끔 이런 질문도 받아요. DNA를 연구하는 게 생물학이 맞느냐?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은 전공이 생물학이 아니셨는데 요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DNA가 화학물질이라면서. 그럼 화학물질을 연구하면 그게 왜 화학이지 생물학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생물학, 화학, 학문 간의 경계가 딱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DNA 연구는 생물학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화학자도 하고 공학자도 합니다. DNA를 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메모리 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DNA를 연구하는데 왜 생물학이냐? 생명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 DNA 연구를 하는 거니까 생물학이죠.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느냐? 또 하나의 혁신적인 사건은 2000년에 이제 인간 유전체 사업이 완결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유전 정보를 낱낱이 알게 된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해서 다 읽어냈느냐, 해독했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강의 이렇게 하면은 전체 개론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시다가 또 강론에 들어가면 좀 힘들어 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냥 책 내용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DNA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세포마다 염색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예, 46개, 23쌍. 그거를 꺼내서 한 줄로 쭉 이으면 세포 하나당이에요. 쭉 이으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길이가? 2m예요, 2m. 그게 우리 세포 속도 아니야. 세포 안에 핵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잘 고이 접어 들어가 있죠. 차곡차곡 접어서 잘 접어 넣어놨어요. 자, 그 많은 거를 읽어내려는데 그걸 한 번에 읽을 수 있겠어요? 너무 커서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각을 다 냈죠. 조각을 냈어요. 조각을 낸 다음에 무작위로 저걸 다 읽어보는 거예요. 막 읽어요. 작은 건 읽기 쉬우니까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조립을 해야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잘랐으니까 잘라는 것도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읽은 것들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겹치는 부분을 찾았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렇죠. 일단 DNA를 자르고 읽고 다음에 읽은 다음에 이 엄청난 정보를 처리해서 겹치는 걸 찾고 조립하고 분석하는 건 결국 IT 기술이죠. 그러니까 BT, IT, NT가 결합된. 그러니까 현대 생물학은 그냥 그 자체가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은 당연한 거고요. 모든 게 융합된 게 현대 생물학이니까 제가 그래서 앞서서 뭐 딱히 이거를 경계를 나누는 게 참 의미가 없다. 어디에 주안을 두냐에 따라서 저는 생물학과 얘기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냈다는 방법이에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더 자세한 그 원리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이 책에선 소개 안 된 거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이런 겁니다. 이거는 실제 2010년, Science라는 그 유명한 저널에 나온 논문 제목이에요. 논문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또 이거 나오니까 너무 이것도 뭐야 그러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이끈 주저자가 크랙 벤터 박사라는 사람이 앞서서 보여드린 그 인간 유전체 사업을 이끌었던 두 명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저자고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Creation of a bacterial cell. 예, 세균 세포를 창조했다네요. 이 창조라는 말을 이렇게 여기가 좀 쓰기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controlled by a chemically synthesized genome이다. 뭐가 통제해요? 화학적으로 합성한 유전체. 핵심은 이거예요. 유전체를 화학적으로
합성했대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저게 표시하는데 저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디자인, 신테시스, 합성, 어셈블리, 조립이에요. 생명체를 이제 우리가 유전체를 합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한 거냐면 세균의 전체 유전체를, 그러니까 이 세균은 지금까지 알려진 세균 가운데 가장 작다는 게 뭐냐면은 자유생활을 하는 세균 중에서, 또 제가 또 자유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또 이 인문사회 철학 전공하신 학생분이나 어떤 분들도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유생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세균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생활은 기생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균 중에 지금까지 중에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작고 가장 그 유전체도 작아요. 이걸 갖다가 인공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작다고 그래도 그거를 합성한 거예요. 시험관에서. 합성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연 상태에 있는 이 세균을 한 마리 갖다가 그 세균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를 싹 빼. 세균은 보통 염색체 하나 갖고 있어요. 네. 보통 그거 싹 빼요. 그리고 합성한 염색체 하나 집어 넣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키워봤어요. 키웠더니 이 세균이 자라고 증식하는데 넣어준 정보 그대로 자라고 증식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유전 정보를 합성할 때 뭘 집어넣냐 하면 어떤 특정한 그 배지, 물질을 주면은 파란 색깔을 만드는 유전을 넣어놨거든요. 색깔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합성해서 넣어준 유전 정보 그대로 세균이 변한 거지. 물론 세포 자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이 창조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준 창조까지는 된 거죠. 자, 제가 앞선 강의에서 생명은 뭐라, 분자생물학적으로 생명은 뭐라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보의 흐름이다. 그걸 우리 좀 더 한번 풀어볼까요? DNA 정보가 RNA를 통해서 단백질로. 자, 그러면 단백질. 제가 앞서서 단백질이 생명 현상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은 결국 화학 반응이에요. 그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걸 누가 하느냐? 효소가 하죠. 효소는 거의 다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을 이루는 근육 다 단백질이에요. 머리카락, 손톱 다 단백질이에요. 생명 현상을 이루는데 단백질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의 흐름인데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그 정보를 만들었어요. 자연계에 없는 거죠. 이게 뭐냐? 네. 합성생물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합성생물학이라는 거는 이제 생물의 모든 모듈, 부품을 만들어서 부품을 조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생명 현상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건 오르가니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그렇죠. 만들어보자. 그게 합성생물학이에요. 최근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각광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그대로 반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저는 이제 그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이 크랙 벤터 박사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을 포함해서 DNA라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하드웨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 이 본체 이거고, 실제 컴퓨터 이게 있어도 그 마더보드에 프로그램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바꾸면 컴퓨터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크랙 벤터는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는 DNA라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기계라는 거죠. 그 리차드 도킨스의 이론에서 한 발 더 나가.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잖아. 이런 거라고. 자, 그렇게만 물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분자생물학적으로 하나의 생명을 하나의 정의하는 거예요. 생물학은 생명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일단 겉에만 보고 이렇게 해왔어요. 다음에 현미경 발명됐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에 비해서 생물학은 학문의 발전성이 늦어요. 과거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해부학 정도에서 보고 현미경 이거 봐오다가 언제 생물학이 발전하게 되느냐? 다윈 멘델 이후에 19세기 중반에 와서 비로소 학으로서 기반이 되어지고 다음에 20세기 들어오면서 발전하고 다음에 DNA 구조가 밝히면서 한 번 도약하고 이제 21세기 오면서 엄청나게 발전해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발전 이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짧습니다. 중요한 건 생물학의 연구 방법이에요. 생명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균 하나도 되게 복잡해요. 그 세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세포 하나라 간단할 것 같죠? 하지만요, 단세포, 세포 하나가 개체로 살아가요. 걔네도 할 거 다 해야 돼요. 좋은 거 찾아가야 되고요. 해로운 거 피해야 되고, 할 거 다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어떡하죠?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봐요? 쪼개서 봐야죠.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세포를 생명현상의 최소 단위로 보자. 그래서 전체 시스템, 큰 시스템, 개체를 보지 못하고 세포 연구를 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 쪼개봤어요. 세포 속으로 쪼개봤어요. 더 쪼개봤어요. DNA 봤어요. 단백질 봤어요. 하나하나 기능을 막 봤어요. 그리고 결국 뭐까지 봤느냐? 이제 우리 모든 유전체, DNA 염기체를 다 읽어버렸어요. 이렇게 큰 거를 쪼개서 보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거를 쪼개서 보니까 이게 환원주의적 접근 방식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실험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단백질 하나, 효소 하나, 유전자 하나의 기능을 밝혀내고 봤다고 해서 전체를 본 건 아니잖아요. 혹자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그만을 돈을 들여서 인간 유전자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한번 각 학생 강의를 들으시는 분께서 한번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얼마가 들었나. 엄청나게 돈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싸졌지만 그 돈을 들여서 그거 알아낸 게 뭐가 있느냐. 뭐 알아냈냐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전자 수가 적다. 한 2만여 개 이렇게 나와. 2만 1천여 개, 2만 3천 개쯤 나오는데 적다. 그리고 우리가 기능을 아는 게 별로 없다. 앞으로 만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그 유전 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그림을 막 그렸는데 도대체 알아는 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생물학은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장착을 해서 생명 현상을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생명 현상을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정보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정보의 흐름이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저 숲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 단백질이 주를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물질, 단백질, 유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생명현상입니다. 저는 이거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연주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칼 우주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칼 우주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분자생물학이 생명이라는 악보에 음표는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음악을 들을 수는 없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전자를 알고 있고요. 지금 단백질을 다 어떤 게 알고 있습니다. 음표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음표 하나하나를 연주한다고 그게 음악이 되는 건 아니죠. 멜로디만 있다 음악이 되는 건 아니죠. 오케스트라가 돼야죠. 예, 그럼 그 오케스트라 연주. 이제 현대생물학은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전체 그 하모니를 규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규명될 때 이제 생명을 제대로 정의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과학은 두 가지의 바퀴로 발전해요. 첫 번째는 기술이죠. 현대생물학이 발전했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부신 IT 기술과 NT 이런 기술 발전이 있는 겁니다. 물리화학의 발전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발전해 왔습니다. 기술이 발전이 없으면 과학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 또 기술이 발전하죠. 하나의 바퀴가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하나의 바퀴. 또 하나 바퀴는 뭐냐? 바로 미래를 보는 비전이라는 바퀴입니다. 기술이라는 바퀴가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술만 갖고는 앞으로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는 혼란스러워요. 뭐가 필요합니까? 비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비전. 그 영화 혹시 옥자라는 영화 아시죠? 혹시 개봉 연도도 기억하시나요? 개봉된 게 2017년일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시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는 제가 볼 때는 다큐멘터리처럼 보였어요. 왜냐고요? 이미 2015년에 슈퍼 돼지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뉴스거리가 됐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2015년에 우리나라 연구진과 중국 공동연구진이 슈퍼 돼지를 만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댓글을 보고 조금 좀 아쉬웠던 게 그 슈퍼 돼지가 만들어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먹어도 안전하냐, 뭐 멋있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좀 아쉽습니다. 먹어도 안전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슈퍼 돼지가 탄생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술력의 입증입니다. 우리가 이제 슈퍼 돼지를 유전자 변형을 통해 원하는 대로 생명체를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슈퍼 돼지. 지방을 만드는 유전자를 억제하고 더 많은 근육을 만들게 하는 슈퍼 돼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왜 만들어야 할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네. 우리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 번만 더, 좀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슈퍼 돼지를 만들 수 있다면 슈퍼맨은 만들 수 없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은 유전보호를 사용하고 똑같이 기술을 적용하면 슈퍼맨도 못 만들 리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을 과연 어떻게 써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거는 비단 과학자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몫이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학의 시대, 바이오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고 거기에 건설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과학적 소양을 갖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앞서 전해드린 내용은 생물학의 기본 핵심 내용을 최대한 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쉽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물학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앞으로 책을 좀 더 읽으시든지 좀 더 심화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기본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한다면 우리는 이런 기술이 이렇게 쓰여야겠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당부 말씀드리면서요. 그동안 하여튼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